경기도 화성과 평택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입주 넉 달 만에 3천만 원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계형 적합업종법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에 나서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은행 대출금리는 벌써부터 오름세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 규제와 경기 침체로 울산과 경남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화성이나 평택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수도권 외곽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끌어올릴 별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들 지역의 침체는 길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들어선 동탄 2신도시. 2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조성됩니다. 곳곳에서 이삿짐을 푸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8일 호수공원이 임시로 문을 열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고 호수공원 조망을 직접 누리기 어려운 단지부터 가격이 내렸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는 이른바 마이너스 피 매물까지 나오자 주변 단지 입주민도 예민한 상태. 비싸진 안목들 얘기했는데도 이제 자기들 더 많이 가고 싶은 거지. 너희가 허위 매물인 거다. 신고를 좀 해야지. 실제 경기도 아파트 값은 아직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당분간 의정부시나 인천 서구 등 규제가 덜하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은 수요가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은 내림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가 없다면 시장 흐름은 수도권 다른 지역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급도 올해에 이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안 요소가 큰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정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를 예고한 상황.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시장 위축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사회적 갈등을 오래 빚어온 데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구체적인 시행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그 누구도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심의위원회도 꾸려지려면 멀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대기업은 5년간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등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 조치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 확보.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기준을 고시했지만 주요 평가 기준인 영세성을 판단할 때 소상공인 비중과 평균 소득을 골고루 고려해야 한다는 등 용어 해설 수준이라 여전히 모호합니다. 즉 가장 관건인 무슨 업종이 심사 대상이 될지, 소상공인 비중이 얼마나 돼야 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사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중기부 측은 이에 대해 기준을 정할수록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질까? 업계와 학계, 정부 추천 인사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 15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위원회 구성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개월 정도 예정되거든요.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불확실성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0년 만에 신규 부동산 신탁사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11곳의 신탁사로는 부동산 신탁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놓은 조치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익 원이 절실한 증권사들이 이 부동산 신탁 인가 경쟁에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신규 부동산 신탁사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신탁업이란 고객이 맡긴 부동산 자산의 개발, 관리, 처분 등을 대신해주고 그 이익을 고객과 나누는 사업입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1곳의 부동산 신탁사가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내년 1분기면 10년 만에 최대 3곳의 부동산 신탁사가 추가로 탄생합니다. 이번 신규 인가 신청에는 총 12곳이 지원했는데 그중 무려 7곳이 증권사입니다. 대형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지주 차원에서 인가 신청을 했고 대신증권과 부국증권도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본력을 키우기 위해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영증권은 유진투자증권과 손을 잡았고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은 이지스 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SK증권도 바른자산운용 등과 함께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부동산 신탁업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증시 부진과 경쟁 심화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사 11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5,046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 이상 증가했고 4년 전에 비해서는 4배로 불어났습니다. 부동산 신탁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규모가 있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아 우량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증권사가 부동산 신탁업 인가 경쟁에 참전한 이유로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사가 신탁사와 협업하거나 신탁업 인가를 받으면 일반 시행사나 시공사보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장에선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영향으로 은행 대출 금리는 벌써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지난달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64%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2%포인트 오른 연 3.31%를 나타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뛴 연 4.45%였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3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대출금리가 상승 반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이변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위원은 7명인데 이 중 4명 이상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금통위 때 2명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결을 주장한 나머지 5명 중 2명도 금융 불균형을 강조해 이미 과반이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암울한 경기 지표를 근거로 금리 인상에 신중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나 최근 각종 브리핑 등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등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해왔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1,500조 원마저 넘어선 가계부채와 점차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탓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어두운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뒤 미국을 따라 추가 인상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일도 기업을 운용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다 해도 보통 재무제표를 위주로 대출을 심사하다 보니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현실인데요.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여다보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기부와 국내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융통이 어려운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별심사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되는 생태계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기업 현장의 자금 애로를 공유하고 중소벤처기업계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도는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인 그런 지원을 또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 보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으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연장해 줄 때 일부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비올 때 우산 뺏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조선업에 이어서 우리 주력 산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또 부품업종 등의 어려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을 조건으로 건다든가 좀 위축되는 업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그 업계 현실을 은행권에서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적극적이고 활기찬 지원을 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해외에 생산시설을 뒀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필수 전략으로 꼽히는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한 자금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실시한 연대보증 면제 정책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제23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도 우대와 대출 요건을 완화해 스타트업 특례보증 제도를 추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77개의 상이 수여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G그룹이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취임 후 첫 인사로 앞으로 LG의 청사진이 보이는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미래 준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그룹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미 교체가 발표됐던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을 제외한 5인의 부회장은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규모의 수장 교체 대신 조직 안정을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외부 수혈을 통해 혁신을 꾀했습니다. 우선 이미 LG화학 부회장으로 내정된 3M의 신학철 수석 부회장에 이어 베인앤컴퍼니 출신의 홍범식 대표를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담당하는 경영전략팀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주 LG는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인 김영남 부사장을 자동차 부품팀장으로, 김희경 이베이코리아 인사부문장을 인재육성 담당 상무로 영입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고객 가치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채우기 위한 의지입니다.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CEO 직속으로 로봇 사업센터와 자율주행 사업 태스크가 신설됐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북미 R&D 센터가 신설됐으며 클라우드 센터는 CTO 산하로 이관했습니다. 또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스마트폰 사업의 수장은 권봉석 사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미 TV 사업을 이끌고 있는 권봉석 사장은 이례적으로 가전과 휴대폰 사업본부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단지에 도입한 카쉐어링 서비스에 전기차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 23곳에 소형 전기차 트위지 45대를 배치한 겁니다. 입주민은 저렴한 요금으로 차를 이용할 수 있어 장을 보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한켠에 르노의 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충전 중입니다. 이 차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에 이용됩니다. 카쉐어링은 원하는 시간 동안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차를 빌려 쓰는 공유 서비스를 말합니다. LH는 이미 2013년부터 차 걱정 없는 임대 아파트를 목표로 카쉐어링 서비스인 LH 행복카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국 125개 임대단지에 총 181대가 배치됐고 이용 회원수는 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서비스에 전기차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 타려면 힘들어요, 택시 타기가. 그러니까 이런 차가 들어오면 저 가격도 저렴하니까 우리가 타기는 너무 좋죠, 편하고. 없는 서민들한테 쓰기가 좋죠, 이용하기가. 장 보러 갈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주민들이. 실제로 입주민이 이 차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3,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됩니다. 보통 카쉐어링 업체에서 소형 전기차를 빌릴 경우 1시간에 6,400원가량,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남양주 별내외에도 파주운정과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 23개 임대단지에 총 45대가 배치됩니다. LH는 입주민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전기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좋으면 거의 모든 공공임대 아파트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단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퇴직하면 더 이상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요. 내달부터는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돼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돼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단체 실손 의료보험과 개인 실손 의료보험 간 연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 보장 공백이 발생하거나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등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된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개인 실손으로 전환됩니다.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된 회사 임직원 중 65세까지가 전환 대상입니다. 단체 실손이 종료되고 한 달 내 직전 단체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심사만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개인 실손에 가입됩니다.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은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달라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 내용일지라도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엔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되고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 종목만 중지가 가능합니다.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 실손 재개를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오는 30일부터 18일간 진행됩니다. 통일부는 우리 측이 지난 26일 통지문으로 공동조사를 29일부터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30일부터 공동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건 10년 만입니다.
앞서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의 화물열차가 14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간격으로 운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 철도 차량이 운행하게 됩니다. 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과 동해선 구간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의선 약 400km와 동해선 약 800km를 모두 조사하는데 총 18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열차의 총 이동거리는 약 2,600km에 달합니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지하철 9호선이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길게 연장됩니다. 그동안은 9호선이 강서구 개화역을 시작으로 동쪽으로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둔촌오륜역과 올림픽공원역, 석촌역 등 새로운 역이 8개 더 생기면서 거리상으로는 9.2km가 늘어나게 됩니다. 올림픽공원에서 김포공항까지는 그간 5호선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9호선 급행을 타면 50분 정도 걸리게 돼 20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한재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개통으로 한강 이남의 동서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의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9호선 모든 열차를 6량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처리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오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업은 회계 결과의 적법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회계 과정을 공개하고 내부 감시기구에 제시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이 평가한 회계 투명성 분야에서 지난해 기준 꼴찌였다며 당국 차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총희 회계사는 현행 구조상 열심히 감사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라며 이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분식회계에 가담한 경우 수년간 감사를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감사인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회계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고의 분식회계 판결을 낸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SK그룹 7개 계열사가 울산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채용상담과 취업특강,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용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회장직을 비롯해 지주회사 주코오롱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계열사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다음 달 호주에 사상 첫 해외 직영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렉선 스포츠를 포함한 주력 모델 등을 론칭합니다. 내년 상반기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다음 달부터 업계 최초로 자체 쇼핑 어플리케이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어 음성 검색 기능을 도입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